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 강의의 보처강입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1980년대 후반, 당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은 12.12 쿠데타 당시에 전방 병력이던 구사단 병력들을 빼내가지고 쿠데타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들에게는 노태우라는 사람은 신군부의 후계자로 낙인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굉장히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고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여소야대 정국과 오공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나라 안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펼쳐가지고 지지율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나라 외부로는 당시 냉전 대탕트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북방정책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화해와 수교를 이뤄내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은 한국이랑 수교를 맺는 대가로 당시 돈으로 30억 달러, 지금 가치로 15조 원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큰 돈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 한국 외환보 요구의 무려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상당한 무리수였지만 당장 업적이 급했던 노태우 대통령으로서는 이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면서 결국 한국은 소련한테 친구비 명목으로 30억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하고 양국은 1990년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소련이 붕괴됐고 신생 러시아가 들어섰죠. 그런데 이 신생 러시아는 돈 없는 거지 국가라 가지고 한국은 돈을 떼먹힐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대출금 입금을 곧바로 중단시켰지만 이미 14억 달러나 되는 돈이 입금이 된 뒤였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 돈을 진짜로 떼먹을 생각으로 한국에게 이자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겉에서 보기에는 한국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강대국이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배짜라 모드로 나오면은 한국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근데 돈 문제라고 하면은 유대인들도 혀를 내누르는 게 바로 한국인들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한국인들은 강목 들고 모스크바로 쫓아갔죠. 결국 채권 추심에 두 손 두 발 다 든 우리 러시아는 당장 줄 돈은 없으니까 빌려준 돈의 절반을 무기로 갚겠다고 했죠. 당시 러시아도 러시아 경제가 막장화가 되면서 군에 쓸 돈이 없잖아. 그래서 군수산업도 고사할 판국이라 가지고 러시아도 국내 군수산업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명목으로서 딱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곰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들여온 무기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80U 전차입니다. 1970년대 소련의 기갑전력은 대환장 파티 그 자체였어요. 온갖 신기술을 갖다가 다 끼얹어서 만든 T-64 전차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갖다가 무리하게 적용을 시켰다 보니까 신뢰성이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안 좋은 수준이었고요. 때문에 기대 성능은 높지 않지만 신뢰성은 어느 정도 충족시킨 T-72 전차를 갖다가 급하게 등판시켜가지고 급한 불을 떼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설계국 간의 알력 다툼 그리고 방산 비리로 인해서 구형 전차인 T-64 전차는 생산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T-72와 T-64를 동시에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신형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T-80 전차입니다. 체급은 42톤대로 동시기의 서방제 3세대 전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전차였죠. 여기에는 디젤 엔진이 아니라 1100마력짜리 가스터빈 엔진이 장착되었죠. 가스터빈은 기름은 오지게 퍼먹는 대신에 가속력 하나는 죽여줍니다. 덕분에 최고 속도는 동시기의 서방제 3세대 전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속 80km에 달해가지고 그 T-80 특유의 나르는 전차짜리 나올 수가 있었죠. 주포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었고 사격 통제 장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장갑제도 신형 복합 장갑제를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전면 120도의 안에서는 서방제 3세대 전차들과 동급 정도의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T-64 전차처럼 코르지나식의 자동장전 장비를 갖다가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탄약수가 필요가 없었고 연사력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T-80이 생산된다고 해가지고 기존 T-64의 생산이 중단되었느냐? 현실은 더더욱 시궁창이었습니다. 소련의 관료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이는 국방이라고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T-64, T-72, T-80 이 세 종류의 전차가 동시에 생산되는 막장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꼴을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구형 전차들을 갖다가 생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대체해버릴 목적으로 나온 전차가 바로 T-80U 전차입니다. 화학에너지 관통탄뿐만 아니라 전차가 발사하는 운동에너지 관통탄에도 효과가 있는 콘탁트 계열의 반응 장갑이 추가로 장착이 되었고요. 포발사대 전차 미사일, 즉 걸런처까지 운영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T-80U가 생산된 이후에도 T-64나 T-72는 생산이 계속되고야 말았죠. 결국 이런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소련은 붕괴되고야 말았습니다. 소련 붕괴 당시에 공장에서 막 생산돼가지고 출고된 T-80U들은 신생 러시아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공장 내에서 방치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군용 오리지널 T-80U 전차에 한국이 압류 딱지를 붙여가지고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한국은 이 T-80 유전차를 가지고 와서 곧바로 미국 전문가들과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를 시전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당시 한국이 T-80을 갖다가 뜯어봤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로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당시 T-80 전차를 뜯어볼 때 참여하셨다는 분을 찾아가지고 이분께 T-80 전차를 실제로 뜯어봤다고 재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한국 측은 T-80 전차를 뜯어보면서 적성장비 연구뿐만 아니라 차기 한국형 전차의 컨셉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게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고들 해요. 아무튼 한국은 뜯어볼 건 다 뜯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입한 물량이 30대가 넘었었거든. 그래서 그냥 전시만 해두기는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3기갑여단의 실전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군이 T-80을 써보고 나서 엄청난 성능에 놀랐다고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방호력 자체는 대만족입니다. 전면 120도에 한해서는 복합장갑제가 일단 적용이 됐고 거기다가 콘탁트5 반응장갑까지 들어가가지고 서방 3세대 전차랑 비교해도 꿀리지가 않은 정도였죠. 그러나 체급이 작은 전차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갑을 많이 발라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측면 장갑이나 후면 장갑은 허벌입니다. 게다가 코로지나식 장전기 특유의 예비탄 배치와 장약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피격당해서 관통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통당할 경우에는 포탑 사출쇼를 갖다가 보여주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나마 화생방전에 대비한 양압 장비나 중성자 차폐 라이너 정도가 진짜로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나중에 K2 흑표 전차를 만들 때 성능 요구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정도죠. 이 기동성을 한번 봐봅시다. 당시 한국이 가져온 T-80 유전차는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1250마력짜리 가스터빈을 장비하고 있어가지고 기동성 하나는 진짜 죽여줍니다. 다만 가스터빈이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단점이 있었고 러시아제 가스터빈이 서방제에 비해서 수명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단점이었죠. 부품 수급이라도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러시아가 부품값에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이마저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았어요. 화력은 125mm 활강포를 장비한 데다가 여기서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운영이 가능해가지고 대만족이긴 했는데요. 러시아가 프린트를 싸게 팔고 잉크는 비싸게 팔듯이 탄약이랑 소모품류 값에다가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탄약 수급이 좋지를 못하니까 이런 장점들을 갖다가 다 까먹었죠. 거기다가 놀랍게도 한국군의 T-80 유전차에는 열상이 없습니다. 야간전 능력은 K1 전차만 또 못해요. 육군은 T-80 유전차가 쓸만한 전차인 거는 맞으나 동시기 3세대 전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전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지비도 엄청나가지고 오래 사용하기도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수량도 35대 뿐이라 가지고 효율도 안 나왔고요. 결국 잠정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에는 일부 단차가 훈련용 표적으로 소모되기까지 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북벌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T-80 유전차는 전면에서 볼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BMP-3 전투장갑차입니다. 소련은 BMP-1과 2라는 굉장히 걸출한 전투장갑차를 만들어서 배치시켰습니다. IFV, 즉 전투장갑차가 어떤 개념의 물건인지 전 세계 만방에 알렸던 그런 물건들이었죠. 그러나 이들 전투장갑차들한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병력 출입용 쪽문이 연료 탱크라 가지고 여기가 피격당하면은 단체로 숯덩어리가 돼버린다는 단점도 있었고 대전차 화력이 굉장히 구리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죠. 이거를 좀 해결해보자고 보병용 가운데 중 대전차 미사일을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거 운영하는 영상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개 불편 그 자체죠. 재장전부터 유도까지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보병용 가운데 중 대전차 미사일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미사일의 속도가 느려 터져가지고 만약에 적전차가 반격타를 날리면은 그대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즉 걸런처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배치한 물건이 바로 BMP-3입니다. BMP-3는 100mm 저하포에서 바스티온 대전차 미사일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거리는 4km에 관통력은 600mm나 나와졌습니다. 이 정도면 2세대 전차까지는 충분히 한번 격파를 해볼 수가 있는 정도였죠. 게다가 속도가 마하 1.3에 달해가지고 최대 사거리까지의 유도 시간이 8에서 9초밖에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적에게 대응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유도 방식은 무선 레이저 빔라이딩 유도 방식이라 가지고 기존의 유선 유도처럼 쏴가지고 유도를 해주다가 유도선이 중간에 나무나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끊어져서 불발되는 일은 없게 되었죠. 여기서 100mm 저하포탄 역시 화력이 출중해가지고 시가전에서 보병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임무에 아주 제격이었죠.
적이 점거한 건물들을 갖다가 부셔버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100mm 저하포 옆에는 30mm 기관포도 세트로 달려져 있어가지고 적들이 달려들어도 여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19톤짜리 작은 차체에다가 5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갖다 물려놔가지고 최고 속도 시속 70km라는 굉장히 빠른 기동성을 자랑했고요. 뛰어난 수상주행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얕은 하천 정도는 단번에 자력도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잔잔한 바다에서는 어느 정도 수상주행도 가능했어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1990년에 실전 배치되자마자 소련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1년 만에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들어서 버렸죠. 그리고 공장에서 대기 중이던 BMP-3들은 빨간 딱지가 붙여져가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군은 BMP-3를 뜯어본 뒤에 굉장히 여러가지 부분에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이 처음 보유해본 IFV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았겠죠. 실제 BMP-3를 뜯어보면서 한국이 차후에 만들 IFV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참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들여온 BMP-3들은 70대 정도여가지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역시 T-80U와 마찬가지로 3기갑 여단에 배치되어져서 운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밝혀진 BMP-3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동성이 좋은 건 사실인데요. 정작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방어력이 허벌이었습니다. 전면 장갑은 그래도 30mm 기관포탄을 막아낼 정도는 됐는데요. 측면이랑 후면은 보병용 기관 총탄만 간신히 막아낼 정도라 가지고 K200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가장 문제는 하차 보병 운영이 문제였죠. 일단 엔진이 뒤에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보병들이 쪄 죽고요. 유럽 평원에서 피탄 면적을 낮추려고 낮은 전고를 요구를 했다 보니까 보병 탑승 공간이 좁아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병들이 중장비나 여러 수경물자들을 갖다가 들고 탑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하차 보병도 7명으로 제한되었죠. 거기다가 램프도어가 없고 쪽문과 사각 해치를 열고 나서 낑낑대면서 하차를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하차하는데 당연히 한 세월이었고요.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 상체를 갖다 노출시킨 채 밖으로 나가야 돼가지고 생존성도 떨어졌었죠. 이런 식의 하차 보병 교리는 램프도어를 위시한 한국군의 하차 보병 교리랑은 달라서 애를 먹었었죠. 대전차 미사일도 최소 사거리가 무려 1.5km나 돼가지고 한국 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쓸모했고요. 바스티온 미사일의 개량형 미사일들에서는 최소 사거리가 500m까지 줄어든 버전도 있긴 한데 당시 러시아군이 탄약값에 바가지를 갖다가 엄청 씌워대가지고 이런 개량형 미사일들이 한국에 도입된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BMP-3가 한국형 IFV 사업에 악영향을 주기까지 했었어요. 높으신 분들은 하천 도하도 자체적으로 척척 잘 해내는 BMP-3를 보고 나서 이 자력 도하 기능을 갖다가 차기 한국형 IFV에 과도하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K21입니다. 과도한 중량 제한으로 방어력도 신통치 않았고 자력 도하는 자력 도하대로 잘 못하는 아주 애매한 물건이었죠. 여기에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품과 탄약값에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2010년대부터는 파행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현재는 대한군용 단차로 쓰고 있긴 한데 T-80과 마찬가지로 순차 퇴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소련에서는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스트렐라2를 만들어가지고 쏠쏠이 재미를 보고 있었죠. 그러나 초창기 휴대용 대공 미사일 특성상 시커가 구리다 보니까 미사일이 적기 꽁무니의 배기열만을 락온할 수가 있어가지고 적기가 한참을 지나가야만 그제서야 뒷꽁무니를 보고 나서 락온해서 쏠 수가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내친김에 시커를 갖다 개량한 스텔라3를 개발했습니다. 좀 더 넓은 파장의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시커를 달아줘서 제한적인 전방의 락온 능력을 얻었습니다. 근데 속도도 마하 1.3으로 느린 편이라 가지고 반응 속도가 좋지를 못했어요. 반응 속도가 좋지 않으면 적기를 락온에서 발사를 해도 손쉽게 회피 기동을 해서 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글라 1을 개발했습니다. 속도가 마하 2로 빨라졌고 최대 사거리도 5km로 길어졌죠. 근데 기존의 시커는 플레어에 너무나도 잘 속았습니다. 그리고 발사기에 피하 식별 기능도 없었죠. 그래서 소련은 이글라를 개발했습니다. 왜 이글라 1 다음이 이글라냐면요, 그냥 얘네가 이글라 1 다음 작품을 갖다가 이름을 이글라라고 지어버렸어. 이글라는 발사기에 피하 식별 기능이 추가되었고 시커는 두 개의 시커가 달렸는데 각각의 시커가 서로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어서 적기와 플레어의 차이를 갖다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플레어에 잘 안 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글라는 빨간 딱지가 붙여져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전력 상황은 어땠느냐? 한국은 미국에서 레드아이 미사일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스텔라2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물건이라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산악 지형에서는 적기 꽁무니를 조준할 때쯤 되면 이미 적기는 산맥 뒤로 사라지겠지. 그래서 전방위 락온이 가능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이랑 영국제 제블린 미사일이 경합을 했거든요. 근데 1986년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전두환한테 눈치 챙겨가지고 자기네 제블린을 사달라고 하네? 그래서 제블린을 샀어요. 근데 제블린은 느려 터진 전차를 맞출 때나 쓰는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명중률이 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전력 계획은 다 꼬여버리고야 말았죠. 이건 제블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한미군으로부터 중고 스팅어 B형도 도입해서 써보고 프랑스에서 급하게 미스트랄 1 미사일도 도입해서 써왔지만 빈 구멍을 메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다행히도 때마침 한국이 불곰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글라 미사일을 갖다가 1000발가량 얻어오게 되었죠. 이로써 한국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전력을 조금이나마 더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크기가 작은 만큼 구동부가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동성이 굉장히 구렸고요. 이색 시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재밍에 강점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작 시커의 표적 인식률 자체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미사일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근접 신관을 갖추고 있는 미스트랄 미사일과는 달리 이글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자체가 조그마다 보니까 탄두에 근접 신관이 안 달려있고 접촉 신관만이 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동성도 딱히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미사일이 적기를 직접 타격을 해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요격 성공률이 아무래도 프랑스의 미스트랄보다는 딸릴 수밖에 없었죠. 애시당초의 미스트랄과 이글라는 컨셉 자체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미스트랄 미사일은 진지를 구축하고 적기가 온다고 경보받은 방향으로 조준하고 있다가 쏘는 데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미사일 크기가 좀 더 크고 고성능이죠. 근데 이글라 같은 경우에는 장갑 차량 안에서도 쉽게 꺼내서 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보니까 경량화를 시켜야 돼가지고 미사일 크기가 작고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겁니다. 근데 한국군의 전장 상황이나 교리상 아무래도 미스트랄 쪽이 훨씬 더 잘 맞다 보니까 결국 이글라는 제블린과 마찬가지로 현재 2선급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개점 휴업 상태로 쭉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블린과는 달리 전시의 이글라 같은 경우에는 적의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하는 임무로 쏠쏠히 밥값을 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번째,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소련은 하차 보병이나 경보병이 쉽게 휴대하고 들고 내릴 수 있는 경대전차 미사일을 원했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게 메티스 미사일입니다. 94mm짜리 굉장히 쪼매난 구경의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죠. 발사기도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미사일과 발사기의 무게 총합이 17kg밖에 안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가벼운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다른 보병용 가운데 중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자체 무게만 이 정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사거리가 1km에 지나지 않았고 위력도 마찬가지로 구대기 같아가지고 곧바로 개량형인 메티스 M 미사일이 등장했죠. 무게는 20kg 이상으로 무거워졌는데요. 여전히 다른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훨씬 가벼운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구경 130mm의 미사일을 채택해가지고 사거리가 1.5km로 늘어났고요. 위력은 무려 관통력 850mm, 그것도 텐덤 탄두가 적용이 된 버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초창기 3세대 전차 정도면 전면에서 한번 격파를 시도해볼 수가 있는 정도였죠. 한국은 당시 이런 경대전차 미사일은 없었고 가운데 중대전차 미사일인 토우 미사일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T-72 전차를 갖다가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카더라가 돌면서 군에는 비상이 걸리고야 말았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전차 무기 가지고는 이 T-72를 갖다가 격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때마침 불곰 사업이 시작되었고 한국군은 T-72를 충분히 격파할 수가 있는 스펙으로 확인된 이 똥파워 메티스 M 미사일을 갖다가 점 찍어놨습니다. 당시 경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종류 자체가 없었어가지고 한국군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고요. 토우 미사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한국군의 보병들이 산악지형에서도 별 문제없이 들고 다니면서 진지를 손쉽게 구축할 수가 있었죠. 또한 이때 같이 들여온 열압력탄도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고온 고압으로 벙커나 건물에 짱 박힌 적들을 갖다가 통째로 구워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육군은 메티스-M이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불곰 사업이 계속될 거니까 많이 사서 쓰라고 독려를 해서 무려 1만 발 이상 대량 도입해가지고 거의 한국군의 제식 경대전차 미사일로 쓰게 되었죠. 다만 여러가지 단점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국군에서는 현재 더 좋은 현공대전차 미사일이 배치가 되면서 메티스-M 미사일은 점차 예비물자로 전환을 하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카모프 32 헬기입니다. 소련에서는 해상작전용 대잠헬기나 상륙기동 헬기로 쓰기 위해서 카모프 25라는 물건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서방제 헬기들이랑 달리 꼬리에 달린 소형 로터가 없고 대신에 거대한 로터 두 개를 갖다가 수직으로 이어가지고 하나는 역방향으로 돌게 하는 이중반전 로터 방식의 헬기였죠. 이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악천후 시에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앞으로 나아가거나 호버링 즉 정지 비행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죠.
이걸 꾸준히 개량시켜서 만든 헬기가 카모프 27 헬기고요. 이 카모프 27을 갖다가 다목적 헬기로 변환한 기종이 바로 카모프 32 헬기입니다. 생긴 게 땅딸막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소형 헬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 기준 12.6톤이라 가지고 블랙호크보다 훨씬 더 힘이 좋고 중량급인 헬기입니다. 불곰 사업이 시작될 때쯤 한국군은 만성적인 헬기 부족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량 자체는 많았는데 대부분 바람 한번 불면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쪼매난 헬기인 500MD였고요. 나머지라고 해봤자 대부분이 단발 엔진을 달고 있는 UH-1 휴이 헬기였습니다. 그래서 덜컥 카모프 31을 갖다 질러왔는데요. 영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일단 힘이 좋고 악천후에 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작 탑승 공간이 너무 비좁았어요. 거기다가 문짝도 비좁기 그지없고 헬기 강습 작전에 있어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의 위력밖에 못 보여줬어요. 결국 한국군은 카모프 32가 힘은 좋기 때문에 수송 임무에는 좀 적합할지 몰라도 현대적인 헬기 강습 임무에는 젬병이란 것을 깨달았죠. 이 때문에 2010년대 들어서도 3차 불곰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군에서 카모프 30에 관심을 보였던 곳은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된 상륙기동 헬기가 아예 없었던 해병대를 제외하면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었던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유구한 부품과 소모품류에 바가지를 씌우는 게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유지보수도 어려웠고요. 기름도 오지게 퍼먹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나갔죠. 그래서 아마 한국군의 카모프 32들은 계속해서 카모프 31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소방청이나 산림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레난급 공기부양장입니다. 소련은 해군 보병대, 즉 해병대 전력이 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연안 접근 거부 전력에 중점을 둔 해군력을 건설해가지고 타국의 해상에서 육지 방향으로 화력을 투사하기도 좀 어려웠었고요. 딱히 그럴 필요성도 많이 느낀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정석적인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상륙작전 교두보를 만들어서 적진 중심 깊숙이로 전과학대를 하는 그런 개념의 상륙작전보다는 적의 한산한 후방에 기습 상륙작전을 펼쳐가지고 제2전선을 구축해서 후방 교란을 하고 진짜 목적은 그 후방 교란을 통해서 분산된 적의 주력군을 다른 전선에서 지상군이 달성하는 식으로 교리가 발전했죠. 이 때문에 소련 해군 보병대 같은 경우에는 상륙작전에 투입이 될 때 이 해군 보병대를 갖다가 엄호해가지고 상륙작전 예정지에 대한 제압 임무를 내준 해군도 연안 접근 거부 임무에 중점을 가진 해군이다 보니까 화력 지원이 영 부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생각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공기부양장들을 좀 크게 만들어서 동시에 폭탄 드랍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 최대의 공기부양정인 주포르급과 그보다는 약간 작은 체급인 무르나급이었습니다. 보통 시원하게 오픈탑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서방의 공기부양정들과는 달리 덤블, 즉 병력 탑승 공간에 단단하게 만들어진 뚜껑이 씌워져 있고요. 문짝도 충분한 두께의 문짝으로 폐쇄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는 상륙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전 제압을 하고 나서 상륙을 진행하는 서방이랑은 달리 사전 제압을 못하고 기습적으로 상륙을 해야 되는 소련의 해군 보병대 교리상 반격을 받으면 최대한 탱킹을 해주면서 버텨내줘야 되니까 저렇게 튼튼한 장갑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튼튼한 폐쇄식 장갑판을 믿고 무수한 포탄 세례를 뚫어가지고 무지성 닭도를 내가지고 병력들을 갖다가 해안에 풀어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 속도는 그래도 공기부양장답게 55노트는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죠. 여기에 무장으로 무려 분당 5,000발의 연사력을 자랑하는 AK-630 30mm 게틀링이 2개나 달렸는데요. 서방의 공기부양장들이랑 달리 이렇게 자체 무장도 충실한 이유가 당연히 소련 해군의 화력 지원이 워낙에 구대기다 보니까 공기부양정에다가 무장을 튼실하게 달아놔가지고 쏘면서 돌격한다는 불곰국의 해병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끼 기합! 마침 한국 해군은 불곰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언론으로부터 매일같이 북한보다 공기부양전 전력이 딸리다고 까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덜컥 이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을 갖다가 3척이나 질르게 되었죠. 무레나급은 150톤의 체급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한국 해군이 막 이제 건조에 들어간 솔개 2급보다 거대했었습니다. 때문에 한 개 중대 병력을 동시에 드랍시켜줄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걸 갖다가 미국식 초수평선 상륙작전 교리에는 도저히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폐쇄식 덤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폐쇄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뚜껑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탑재할 수 있는 장비에 전고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전차랑 장갑차를 갖다가 사실상 탑재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더군다나 AK-630 30mm 게틀링 같은 경우에는 화력은 좋지만 러시아가 부품이랑 탄약값에 맨날 바가지 씌워대니까 화딱지 나가지고 나중에는 20mm 시발칸으로 교체해버렸어요. 현재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쓰고 있긴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많다 보니까 이 갯벌을 무시하고 다닐 수 있는 공기부양정들이 활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죠. 전시의 특작부대들이 침투해오거나 혹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서해 5도에 대해서 상륙을 시도한다면 긴급하게 병력을 지원해주러 가거나 방어 임무에 빠르게 투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 해군의 솔개2급이 대량 양산된다고 해도 솔개2급은 미국의 에사스형 공기부양정이라 가지고 저렇게 떡장갑에 발라놓은 중무장 공기부양정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면 계속 운영할 것 같습니다. 7번째, T103 훈련기입니다. 이건 되게 최신 기종이에요. 이 출시된 게 1998년에서였거든.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서 군축의 여파가 계속되자 인류신제 항공기들은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인류신제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극악한 운영 편의성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찬밥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인류신에서 세계시장을 노리고 민간용 경비행기 그리고 군용으로는 기초훈련기로서 사용을 하고 제작한 것이 바로 인류신 103입니다. 비행 안정성이 탁월하고 조종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여러모로 기초훈련기로는 딱인 물건이었어요. 한국공군에서도 2차 불곰 사업 당시에 도입을 결정했고요. 2004년부터 20세대라는 물량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상으로는 대만족하면서 썼지만 도입되자마자 부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가지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속출했고요. 이마저도 러시아가 부품값에 역시 바가지를 씌워대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죠. 전 세계적으로 6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은 한국이 짠맞은 형태여 가지고 미래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입된 지 10년이 조금 넘은 2017년에 조기 퇴역을 시켜버리게 되었죠.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한국은 나름 많은 수의 러시아제 무기들을 굴리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빚을 다 갚았느냐? 아직까지도 다 못 갚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다른 나라 돈은 다 갚아도 우리나라 돈만 안 갚고 있어요. 아주 악질이야. 아니면은 연해주를 돈 대신 가져온 것도 좋겠네요.